20세기 한국 소설 45.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김영현, 공지영. 김남일의 천하무적은 198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18살 재화공 소년이 가난과 사회적 억압,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립니다. 소설은 인생의 근본적 질문과 존재의 의미, 그리고 청춘의 좌절과 절망을 담아냅니다. 주인공은 반복되는 징역살이와 술에 찌든 일상 속에서도 나는 천하무적의 길로 가려 한다는 편지를 남기며 끝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초라한 죄수로 남습니다. 작품은 1980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청년 세대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냅니다. 김영현의 포도나무집 풍경은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상처받은 나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강화에 요진 포도나무집에 머무르며 겪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과거의 투쟁과 감옥살이, 동지였던 박홍규 목사와의 인연을 회상하며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박 목사의 소박한 삶과 조언을 통해 농촌의 생명력과 실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작품은 평범한 일상 속 실천과 희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김영현의 벌레는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과 군대에서 겪은 고문과 고통을 바탕으로 주인공이 시련 앞에서 점점 왜소해지고 결국 벌레처럼 무기력해지는 내면의 변화를 그립니다. 이 작품은 기존 사회운동 문학과 달리 극복과 희망 대신 상처와 절망, 인간의 취약성과 고통에 집중하며 감옥 안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해체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김영현은 이를 통해 당시 문단의 이념적 경직성에 반기를 들며 인간 내면의 깊은 상처와 소외를 섬세하게 드러냈습니다. 공지영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1994년 출간된 단편 소설집의 표제작으로 잡지사 기자인 나가 장기수 권오규, 인도에서 명상하다 귀국한 이민자, 대학 시절 노동운동을 했던 강 선배와 윤석이 등 다양한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1980년대의 사회운동과 그 이후의 삶을 성찰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억압과 차별, 상처와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묻으며 변화된 시대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연대의 가치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공지영의 고독은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아버지 없이 성장했고 엄마의 재혼으로 이복동생과 함께 살아왔지만 지금은 자신의 가족을 꾸려 바쁜 일상에 몰두합니다. 남편과 아이들, 동생까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어 오히려 고독을 느낍니다. 소설은 고독할 시간조차 없어 고독한 한 여성의 내면을 담담하게 그립니다. 김학의의 살아있는 무덤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특별 사동에 수감되어 30에서 40년간 옥중 생활을 하며 전향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인간성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 고통받는 모습을 그립니다. 주인공 박석기는 극심한 고문과 해유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작품은 남북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을 넘어 인간의 근원적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폭력적 현실에 저항하는 양심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최후의 박석기는 새해 첫 햇살을 맞으며 동지들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주인석의 광주로 가는 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서울의 대학 교수 김민수와 학생 준채가 공연 취소 논란을 계기로 함께 광주로 내려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김민수는 광주를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준채와의 대화를 통해 5.18의 진실과 의미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소설은 5.18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명칭, 그리고 사건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 길임을 강조하며 기억과 인식의 문제를 심리극적 구조로 풀어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와, 정말 흥미롭네요.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사회의 그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작가들의 치열한 고민들, 이걸 다룬 평론가들의 대담인데요. 김남일, 김영현, 공지영, 김학의, 주인석 작가님들이 중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80년대 그 불의의 시대라고 불렸던 시절이죠. 군부 독재에 맞섰던 그 시기하고 또 90년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그 거대한 변화를 관통했던 작가들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당시 작가들이 변화 속에서 어떤 혼란을 겪고 또 성찰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작가들이 그 시대의 상처랄까? 변화를 어떻게 자기 작품 속에 녹여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일 작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80년대 문학은 뭐랄까 사회적 실천, 거의 그런 도구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김남일 작가는 무크지라는 좀 독특한 방식을 쓰셨다고요? 네, 무크지요. 그게 당시에 검열이 워낙 심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비정기 간행물 형태였죠. 신군부의 언론 탄압 아래서도 어떻게든 노동자나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90년대에 발표된 소설 천하무적을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사회 전체의 거대 담론 이런 것보다는 구자혁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천하무적이라는 그 가치가 진짜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료에서도 평론가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더군요. 그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진보 진영이 느꼈던 어떤 당혹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맞아요. 거대한 이념보다는 개인의 삶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가는 시대 변화를 정말 날카롭게 포착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를 잘 보여주죠. 자, 다음으로 김영현 작가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싸움꾼 그리고 구도자 이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게 참 흥미로워요. 분단 현실이나 운동권 내부 문제 이런 걸 깊이 파고들었죠. 네. 특히 저는 포도나무집 풍경, 거기서 주인공이 농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희망 같은 걸 발견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혹시 80년대 후반 운동이 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작가가 찾으려 했던 어떤 대안?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보다는 묵묵히 자기 삶을 가꾸는 민중들 속에서 진정한 진보의 어떤 뿌리랄까 가능성을 찾으려 했던 그런 성찰로 읽힙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설 벌레를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죠. 감옥이라는 그 극한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처참하게 짓밟히는 과정을 정말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해요. 80년대 국가폭력의 또 다른 얼굴을 고발하는 거죠. 와,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정말 동시에 파고든 작가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공지영 작가로 넘어가 볼까요?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일상,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독자들한테 큰 공감을 얻었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읽으면서 당신께서도 소설 속 인물들이 던지는 질문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셨을까요? 네, 그게 바로 공지영 작가의 힘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들, 양심의 문제들 이런 걸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만들거든요. 소설 속 인물들 있잖아요. 권오규 씨나 강선배, 이민자 다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냐?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는 과연 뭐냐? 하고요. 아,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발표한 고독 같은 작품에서는 일상에 좀 매몰된 여성의 모습을 그리면서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일상 속 양심의 문제를 다룬 공지용 작가와는 좀 다르게 김학의 작가는 훨씬 더 극한 상황, 바로 감옥에서의 인간 존엄을 다루는군요. 살아있는 무덤, 저도 읽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그렇죠. 실제 작가 본인의 옥중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하죠. 그 비전향 장기수, 그러니까 사상 전향을 거부하고 수십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분들의 숭고하면서도 또 처절한 삶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평론가들도 지적하듯이 김학의 작가가 어떤 특정 이념을 옹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인간 존재 자체의 존엄성,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아, 이념 자체보다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얘기군요. 네, 이념을 넘어선 어떤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주인석 작가의 광주로 가는 길입니다. 5.18 광주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이야기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영화 라쇼몽 비유가 나오던데 흥미로웠어요. 해석은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인식의 상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해석 이전에 존재하는 사실 자체의 무게, 그리고 그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억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아, 그래서 80년대와 좀 거리를 뒀던 지식인 김민수가 마침내 광주로 향하면서 이제야 귀국한 것 같다고 말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본 작가들 정말 그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을 던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저는 김영현 작가가 말했던 싸움꾼의 자세, 그리고 구도자의 자세, 이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의 비조리에 맞서는 그 치열함, 그리고 동시에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송찰. 어쩌면 이 두 가지 모습이야말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네,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